자신의 말하자면 구들장을 마련하지 못한 그러한 세대가 이미 인생을 출발하는 그 단계에 350배 차이가 날 수 있냐 말이에요.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세상에.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아무튼 일일이 제가 다 예를 들지 않는데, 지금 요번에 이 신영전 씨가 제시하는 이 지표의 끔찍함은 어디에 있나요? 결국 세습자본주의 사회로 굳어졌다는 거죠. 그게 자기 돈이겠습니까? 자기가 벌어서 번 돈이겠어요? 전부 다 세습받은 돈이죠. 그래서 지금은 한국이 완전히 세습 계급 사회로 굳어졌다는 거예요. 그쯤 되면.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끔찍한 측면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엄청난 그러한 경제 성장을 했고, 또 민주주의도 이렇게 잘 이루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이 정도로 이렇게 전 세계에서 최악의 그런 상황까지 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왜 1월 2일 날 불평등 문제를 가지고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해야 될 그 장면에서 이렇게 끔찍한 얘기를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 3월 달에 뭐가 있었나요, 작년에? 네,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제가 그걸 염두에 두고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한국 사회가 이 정도로 끔찍한 불평등 사회다. 그러니 대통령 선거에서 이 문제를 풀어라. 그것을 보여주려고 사실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 선거에서 이 불평등 문제를 제기한 후보 봤나요? 못 봤나요? 못 봤죠? 예. 이게 뭘 뜻해요? 이게 뭘 뜻해요? 세계 최악의 불평등 국가에서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온 자들이 단 한 명도 내가 이 불평등 문제 풀겠다. 반드시 풀겠다. 내가 보다 평등한 사회 반드시 만들겠다. 이러고 나온 자가 단 하나도 없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이재명도 공정, 윤석열이도 공정, 안철수도 공정, 문재인이도 공정이에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해요? 이게 뭘 의미해요? 한국에는 하나의 정파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득권 정파. 한국 사회의 이 불평등에 피해를 받는 사람들을 대변할 정파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선거를 왜 해요? 전부 똑같은 걸 주장하는데. 여러분, 공정이라는 말은 뭡니까? 공정. 공정이 뭐예요? 지금 한국 사회는 이렇게 불평등한 사회,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거의 70도 정도 기울어져 있어요. 여기서 공정한 게임의 룰을 갖다 대면 누가 이기나요? 이건 뭐 게임을 하나만 하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인천에 있는 인하대학교에 김명인 교수라고 계세요. 국문과에.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불평등 문제를 제기하는 칼럼을 썼더니 이분이 저한테 바로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김 교수님, 공정이란 신자유주의가 만든 최악의 허위의식입니다. 이랬어요. 그 말을 듣고 저도 정말 공감했습니다. 신자유주의가 만든 최악의 허위의식이 공정이에요. 그 허위의식에 한국 국민 거의 대다수가 다 포획되어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좋은 사회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한 각성이 지금 부족한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를 객관적으로 이해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자, 한국의 민주주의는 밖에서, 특히 외국의 학자들이 볼 때는 정말로 대단한 민주주의라고 상찬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룬 부라고 하는 것도 정말로 엄청난 부를 우리가 그동안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 희생을 겪으면서 쌓아놓았어요. 이제는 이 민주주의를 활용해서
이 불을 정의롭게 분배하는 이 일만 남은 거예요. 이게 딱 막혀버린 거죠. 지금. 이게 딱 막혀버려서 너무나 끔찍한 지옥이 돼버리고 너무나 엄청난 불평등 사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성취예요. 여러분 30-50 클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30-50 클럽? 예, 제가 그 말을 늘 하는데, 우리를 이해하는데, 한국 사회를 이해할 때 30-50 클럽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뭐겠어요? 30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예,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이상.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는 나라를 여기서 30이라고 했고요. 50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예, 인구가 5천만이 넘는 나라. 그러니까 얘들은 100만 단위로 찍으니까 50점 이렇게 하죠. 그래서 50 이렇게 딴 거죠. 예. 그래서 30-50 클럽이라고 하는 것은 인구가 5천만이 넘는 그러한 나라 중에서 예,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금방 떠올릴 수 있죠? 큰 나라 중에서 잘 사는 나라죠. 예, 또 어디 계세요? 미국, 일본, 여기 제일 먼저 떠오르죠? 그 다음에 또 떠오르는 게 어디요? 독일, 프랑스, 영국, 여기까지 금방 떠오르죠? 그 다음에 6번째가 어디 계세요? 맞습니다. 이탈리아. 이탈리아가 2013년에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2019년에 들어가요. 2019년에 우리가 3만 불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7개 있어요. 우리가 대단한 사실 나라가 된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진국 하면 떠올리는 나라 아니에요? 선진국 중에서도 선진 강국, 좀 큰 나라, 그런 나라에 우리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른바 선진국이 됐다는 것은 이것은 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0-50 클럽에 들어갔다는 게 한국에선 그다지 강조되질 않아요. 그것도 좀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독일에 있는 제 친구가 독일 신문에서 이걸 보고 저한테 전화를 걸어왔어요. 와, 한국이 30-50 클럽에 들어갔다는 거 봤다. 보도로. 축하한다. 그런데 너희 나라는 다른 6개 나라와 달라? 그거 아니? 그러더라고요. 기회르기 젤이라고 아주 세계적으로도 꽤 알려져 있는 사회학자입니다.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뭘 것 같아요? 나머지 6개 나라와 우리가 다른 점이 뭘 것 같아요? 네? 뭐가 다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제국주의. 이분 얘기가 딱 그러는 거예요. 너희 나라만 제국주의의 과거가 없는 유일한 나라야. 그리고 딱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나머지 6개 나라는 전부 과거의 제국주의 국가들이잖아요.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약탈하고 지배했던 그런 과거를 가진 나라들 전부. 우리만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딱 그 얘기를 해요. 너희 나라는 제3세계의 희망의 등불이다. 제국주의 과거가 없더라도 이렇게 괜찮은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러한 사례야. 그러면서 저도 깜짝 놀라서요. 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교사들, 선생님들 대상으로 강연을 많이 하는데요. 꼭 이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로 자부심을 키워줄 수 있는 이야기는 바로 이 얘기입니다. 30-50 클럽에 들어간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만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약탈하거나 지배한 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것, 이걸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 주십시오. 네? 제발 BTS, 오징어 게임, 또 뭐예요? 또 뭐예요? 기생충, 더 글로리, 이런 걸 과연 자랑으로 삼을 일인지 그건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오징어 게임이나 더 글로리, 에? 지옥, 기생충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 다른 나라에선 절대 못 만듭니다. 그런 잔혹성을 가진 사회가 없어요. 우리는 매일매일이 오징어 게임이잖아요. 매일매일 생사를 다루는 그런 삶들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우리의 학교가 더 글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참혹하고 잔인한 감수성을 가진 사람이 다른 나라에서는 없어요. 그런 잔혹의 상상력을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게 불가능해요. 그렇게 본다면 과연 그러한 잔혹한 현실을 과장된 방식으로 그려내는 게 자랑스러운 일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부끄럽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이 정말 자랑스러운 것은 그렇게 끔찍한 역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렇게 훌륭한 민주주의를 이뤘다고 하는 것보다 더 자랑스러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30-50 클럽에 들어간 것도 대단하지만 이 30-50 클럽에 속하는 7개 나라 중에서 2019년에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다고 하는 민주주의 연구소가 있어요.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는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란데요. 여기서 10년에 한 번씩 전 세계 민주주의를 분석해서 순위를 매겨요. 이 순위는 타당한 것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받아들입니다. 그 정도로 권위가 있는 연구소예요. 2019년에 우리가 30-50 클럽에 들어가고 나서 이 연구소에서 순위를 매겼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어떻게 평가를 받았을까요? 지금 말한 7개 나라 중에서 1등을 했습니다. 1등.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한국이 1등, 영국이 2등, 이태리가 3등, 독일이 4등, 프랑스가 5등, 미국이 6등, 그 다음에 7등이 어디겠어요? 꼴찌가 1번이에요. 제가 1번이 꼴찌인 걸 보고 믿을만한 조사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아는 거예요. 일본이란 나라는 형식적으로 민주주의를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과거 군국주의로의 회귀를 꿈꾸고 있잖아요. 국제사회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꼴찌였던 거고요. 미국은 왜 꼴찌에서 2번째였겠어요? 그것도 여러분 다 금방 떠오르죠? 누구 때문이겠어요? 예, 트럼프 때문이죠. 예, 트럼프 때문에 확 떨어졌습니다, 미국은. 그 다음에 프랑스는 마린 르팽이라고 하는 극우주의자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1등을 했을까요? 촛불혁명, 맞습니다. 이 촛불혁명을 전 세계가 굉장히 높이 평가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대단한 걸 이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어떤가요? 여러분, 네, 현실이 너무 참혹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불평등을 이야기한 부분도 여러분들 안 믿겨지죠? 안 믿겨지죠? 어떻게 350배 차이가 나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수준으로 우리의 현실이 가혹합니다. 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있어요. 이건 18년째 일이에요. 지금 18년째. 예. 2018년 한 해만 2등 했어요. 2등. 그 해에는 리투아니아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 저 발틱에 있는 인구 100만밖에 안 돼요. 그 나라가 우리를 앞섰습니다. 우리를 앞섰으니 뭐 대단한 나라죠. 그러나 1년밖에 앞서지 못했어요. 다음에 또 우리가 1등을 탈환했습니다. 작년에 또 1등이에요. 여러분, 하도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니까 이제는 이것조차도 무덤덤해졌어요. 감각을 잃었어요. 이렇게 죽어가는데도. 너무 끔찍한 이야기예요. 제가 어제 어떤 칼럼을 썼어요. 우리 아이들을 구하라. 이런 칼럼을 썼어요. 얼마 전에 제가 Save the Children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죠? 국제기구. 거기 가서 강연을 해달라고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거기 가서 무슨 교육 강연을 할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 교육시킬 대상이 아니에요. 구제할 대상이지.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는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리는데 그걸 생중계까지 했잖아요. 이런 참혹한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도 이것을 문제로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더 끔찍한 거예요. 지금 이태원에서 157명이 희생이 됐죠? 여러분, 159명인가요? 159명. 지금 한국에서 매년 성적을 비관해서 자살하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럼 모르세요? 얼마나 될까요? 159명이 넘어요. 한국에서 청년 자살이 대체로 350명 규모고요. 그 절반 이상이 성적과 학업 비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년 이태원 참사를 정기적으로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무감각해진 거죠.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너무나 참혹한 현실이고요. 자살의 내용이 너무 안 좋아요. 노인 자살률이 너무 높고요. 이 부분이 저는 가장 가슴 아파요. 작년에 또 1등 했습니다. 지금 노인 자살률이 계속 1위를 하는 이유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뭐겠어요? 노인 빈곤입니다. 노인 빈곤도 작년에 또 1등 했습니다. 40%예요. 50에서 40%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유럽이 대체로 5% 내외고 우리는 50% 전후예요. 10배입니다. 10배.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노인들이 폐지 죽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저는 특히 한국의 노인들은 이제는 노년을 좀 행복하게 편안하게 보내시면서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 데리고 놀러도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마지막 삶을 좀 기품 있게 보내실 권리가 있다고 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100년의 역사를 돌아보세요.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참혹한 역사를 거쳐온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대 국가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정치적 비극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겪은 게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식민의 역사, 그렇죠? 해방이 돼서요 바로 분단이 됩니다. 분단의 역사. 왜 분단이 되나요? 냉전 때문에 되죠? 냉전의 역사. 이 냉전이 내전으로 결국은 폭발하죠? 내전의 역사. 한국전쟁을 겪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나요? 군사 독재 역사를 30년 이상 가졌습니다. 근대 국가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비극의 가능성을 다 겪은 거예요. 식민, 분단, 냉전, 내전, 독재까지.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런 걸 겪으면서 자기를 희생해서 이 나라를 이 정도의 민주주의와 이 정도의 경제성장으로 일궈낸 게 누구예요? 지금 대체로 70 넘으신 그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지금 다 폐지,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폐지를 죽고 있고 절반 정도가 빈곤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해요? 왜 자살하겠어요? 전 100% 이해가 가요. 폐지 죽는 것뿐만이 아니죠. 대체로 아파트 경비를 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젊은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사는 그 삶이라는 게 과연 살 가치가 있다고 느낄까요? 이것은 100% 국가 책임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해야 되는 것이고요.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이 가능한 이러한 정도의 보장은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없으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젊은 아이들의 자살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불평등, 정도 이것도 세계 지금 최고 수준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방송에서 혹시 제가 한 쌤과 함께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보셨네요? 여기도 왔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방송에서 물어봤어요.
정태인 씨라고 여러분 아세요? 정태인 씨는 정말 세게 말을 해요. 이분이 지금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아니고 자본주의 역사 250년 동안 이렇게 불평등한 공동체는 없었다, 이렇게까지 세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정도 불평등 하에서 혁명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는 없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이 정도 불평등이면 어디서나 혁명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혁명이 안 일어나잖아. 혁명은커녕 저항도 안 해, 비판도 안 해. 그러려니에요 다 이런 불평등. 그게 놀라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 분단과 관련이 있겠죠? 한국인들이 저항이나 비판을 하지 않고 혁명을 꿈꾸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가 거기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세요? 예, 능력주의의 포로들이에요. 한국인들은 자신이 처해 있는 모든 불행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좋은 대학 못 나와서, 내가 게을러서, 내가 공부 안 해서. 한국인들은 자신의 그러한 불행의 원인을 한국의 이런 약탈적인 자본주의, 한국의 이런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 사회 구조에서 찾지 않아요.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요. 그러니까 혁명을 꿈꾸는 대신 자기를 죽이는 거지. 자살합니다. 자기를 응징해요. 너무 끔찍한 사회죠. 이런 메커니즘으로 한국 사회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국 사회의 끔찍한 측면들은 뭐겠어요, 여러분? 노동자들입니다. 노동이 존중되지 않아요.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너무 많이 죽어가는 나라고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이게 너무 심각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을 안 만들 수가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 거죠. 그래서 만든 법이 뭔가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거기서 슬금슬금 하더니 처벌이란 말을 빼더라고요. 그 다음에 기업을 빼요. 그래서 지금 중대재해법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법의 이름만 누더기가 된 거 아니에요. 내용은 더 누더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또 이 정부에서는 이것마저도 더 악법이라고 고쳐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을 만든 이후에 더 많은 노동자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회가 지금 돼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현실이고요. 한두 가지만 더 말하면 지금 노동자들이 23년째 가장 많이 죽어간 나라가 한국입니다. 중간에 3번 2등했어요. OECD 지표를 보면. 이 3번 2등한 것 빼고는 계속 1등이에요. 노동자의 죽음도. 남성과 여성 사이의 차별이 가장 심한 나라입니다. 이것은 소위 유리천장 지수라고 합니다. 이게 생긴 지가 9년 됐어요. 한국은 지난 9년 동안 단 한 번도 1위 자리를 빼앗긴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남녀 평등이 구현되지 않은 차별이 가장 심각한 나라라는 거예요. 작년은 임금 불평등이 어느 수준으로 나왔나요? 이것도 지금 OECD에서 1등 했습니다. 어때요?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 남성이 100만 원 받을 때 여성은 얼마 받죠? 65만 원을 받습니다. 35% 적게 받아요. 아직도.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고요. 의회도 여성이 재헌의회 이래로 가장 많은 여성이 들어간 게 지금 여의도입니다. 그런데 몇 프로죠? 19%. 아직도 20%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여성에 대한 차별 정도도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안 낳죠.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예. 이건 뭐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0.78. 이건 뭐 끔찍한 수치예요. 인류가 지금 인류가 이 지구상에 산 이래로 아마 이렇게 후세를 낳지 않는 이러한 사례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0.78. 곧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인구 감소로 인해서 소멸할 첫 번째 나라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의 불가사의예요. 불가사의. 제가 사실은 어제 스위스 국영방송국이 와가지고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이 얘기를 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훌륭한 민주주의야, 이렇게 놀라운 경제 성장을 했는데 한국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삶을 산다. 불가사의다, 불가사의. 불가사의라고밖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우리 민주주의가 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면 좋은 삶을 가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예. 여러분, 지금 제가 한국 사회를 묘사하는 것은 대체로 동의하시나요? 예,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민주주의를 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급속한 경제 성장을 했는지 우리가 알죠?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불행한지 이것도 아시나요? 근데 제가 이야기한 건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심각하구나, 이걸 좀 느끼셨죠? 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예,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저는 뭐 확신했어요.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저 육군 소장, 저들 때문이다. 저 박정희만 쳐내면, 저 전두환이만 쳐내면, 저 노태우만 쳐내면 한국 사회는 좋은 사회가 될 거다. 저희 세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 쳐냈잖아. 그런데 왜 안 변하지? 그때 그러니까 또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아, 정권 교체가 안 돼서 그렇구나. 쟤들 쳐내도. 그렇죠? 정권 교체가 됐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그 후에 나아졌나요, 한국 사회가? 나아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래도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IMF 하느라고 제대로 사회교육을 못해. 익스큐즈가 된 거예요. 그 후에 누가 됐어요? 노무현, 문재인. 더 나아졌나요? 이세 국민들이 분명하게 인식했어요. 아, 이건 민주주의 문제가 아닌가 봐. 민주주의가 돼도 오히려 불평등, 오히려 산업재해라고 하는 류의 기업살인, 이런 건 더 심해지네. 이걸 이제 인식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예, 왜 그럴까요? 그렇죠. 예, 지금 기득권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진단을 몇 분이 한번 해주세요. 예, 한두 가지 원인이 아니겠죠. 한두 가지 원인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돼서 한국 사회를 오늘날 이런 헬조선으로 만들었겠죠? 예, 우리 젊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예. 다 생각들이 있죠? 예, 뭐가 제일 큰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뿌리 깊게 박혀있는 그 어떤 하나의 저희도 아직 잘 느끼지 못한 큰 사상이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그게 바뀌지 않으니까 그 정권이 바뀌어도 비슷한 기반을 가지고 계속 이끌어가는 거 아닐까. 어떤 큰 사상이 어떤 큰 잘못된 사상에 우리 국민들이 사로잡혀 있어서 이러한 사회가 계속되는 게 아닌가.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어떤 사상, 그게 문제인 것 같다. 아주 중요한 얘기네요. 예. 그게 어떤 사상인 것 같아요, 혹시? 예. 고정관념이나 그런 거랑 관련돼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여간 뭐라고 지칭할 수는 모르겠지만 어떤 고정관념들, 이런 것들이 이런 불행의 원인일 수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사회에서 상식이나 지식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바로 그게 어쩌면 이런 아주 끔찍한 비극적인 상황을 만들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네요. 좋습니다. 또 누가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예, 우리 예, 선생님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어떤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그런 어떤 자기 능력주의 함정에 빠져 있어서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내 탓이라는 잘못된
그렇죠. 네, 저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봐요. 한국인들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요. 그것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들,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결함에 의해서 생긴 불행의 정도 많지 않습니다. 저 배금주의가 지금 어느 정도로 정신병적인 수준인가 하면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에요. 제가 지난달에 서울대 가서 강연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서울대 기초교육원장이라는 분이, 지금 기초교육원이라는 게 다른 대학으로 하면 교양학부예요. 교양대학을 기초교육원이라고 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서울대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교양 수업이 뭔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서울대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교양 수업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재테크. 예, 가장 인기 있는 교양 수업이 수학이랍니다. 수학 이해가 돼요? 난데없이 수학이 가장 인기 있는 교양 수업, 거기에 다 몰린대.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지금 서울대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이과를 공부하는 아이들은 전국에 의과대학이 20개가 있대요. 그 20개를 다 채우고 그 다음에 서울공대 들어온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상황, 그 다음에 서울공대 들어오고, 서울공대 들어온 아이들은 실패한 의사라고 생각을 한대요. 자기가 의사가 못돼, 실패한 의사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대학에서 수학을 듣는데요. 반수를 하겠다. 그리고 또 의대 시험을 본답니다. 그래서 대학 자체가 지금 무너지고 있대요. 완전히. 그러면 왜 의사가 되려고 해요? 왜? 다른 이유가 없어요. 전부 돈.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의사로 쏠리는 새로운 경향이 생긴 것은 IMF 직후부터예요. 그때 아이들이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과학자가 되거나 기술자가 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우리는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다. 의사가 돼야 굶어 죽지 않는다. 그걸 확실하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의대 쏠림이 생겼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100% 맞는 거죠. 지금 한국 사회를 이렇게 망가뜨리는 것은 극단적 배금주의예요. 그것이 대학 가치도 완전히 붕괴시키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100% 공감하고요. 그 다음 선생님. 사실은 몇 달 전에 어떤 인터넷 방송에서 예.